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 류한수입니다. 제 주 전공 분야는요, 역사학입니다. 러시아사 전공자인데요. 러시아사라고 그 자기소개를 하면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러시아사만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옛날 러시아 제국,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의 영역에 속하는 국가들 아니면 민족의 역사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러시아사도 공부하고요. 러시아 제국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의 영역에 예를 들면 벨라루스라든지 발트해 3국이라든지 아니면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가 속하기 때문에 러시아사 연구자이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사 연구자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로는 현대사 전공자고요. 하여튼 제가 몸담고 있는 상명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의 끝을 정확히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종전이라고 하겠죠. 예, 종전,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듯 하고요.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와 푸틴의 관계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와 푸틴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선에서 이 교전 행위가 멈추는 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예전보다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전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휴전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내년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은 당선자 신분이겠고 곧 대통령이 되겠지만 후보 시절에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자기에게 대권이 주어지면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과장이 섞였겠죠. 선거 캠페인에서는 없을 수 없는,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국제 전략 차원에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입장일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는 푸틴과 어떤 일정 정도 뭐랄까요. 의기투합하는 형태일 것이고 아무래도 바이든과 푸틴의 관계가 워낙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저도 그러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명확한 로드맵이라든지 구체적인 협상 방안을 제시한 적은 없지만 언뜻 비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전선을 그대로 이제 고착화한다 할까요? 그대로 이제 국경선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협상에 임해서 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협상을 할 텐데요. 문제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현재의 전선을 그대로 동결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대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뭐랄까요, 만족할 것인가. 푸틴 대통령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전쟁을 일으킨 목표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서 러시아의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함인데 물론 현재 전선에서 국경선이 고착이 돼서 러시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확실하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푸틴에게 유리하지만 만약에 지금 상태로 전쟁이 동결된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나머지 우크라이나 영토에 유럽 군대라든지 나토 군대가 진주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것 또한 푸틴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라도 우크라이나의 영토에 타국 군대, 특히 나토 군대가 주둔하는
상황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한다면 2025년에 있을 그 평화 협상이 상당히 그 뭐랄까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일단 그 나토 문제를 제쳐두고서라도 이 영토 문제가 있을 텐데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동쪽의 그 영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20%에 해당하는 영토를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토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영토라고 선언을 하고 헌법까지 개정을 하고 그쪽에 사는 그 주민들에게 러시아 국적까지도 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토를 다시 뭐 반환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지금은 아닙니다. 전쟁 초에는 그럴 가능성을 살짝 비추기도 했지만 벌써 이제 3년째 전쟁이 접어들면서 그 돈바스나 루안스크주 그리고 헤르손주 일부를 러시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돌려주는 것은 푸틴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반면에 그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자기의 영토가 지금 침범당하고 불법 점령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되돌려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영토의 반환 문제를 놓고 협상 테이블에서 치열하게 아마 다툴 가능성이 큰데요. 물론 그 전황이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고 이것을 뒤집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 중에서도 상당히 지친 기색이 역력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그 영토를 뭐 내주는 상황까지도 각오하자 이런 여론이 적지 않은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겉으로는 영토를 완전히 돌려받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그 뜻을 비춰왔지만 그 안에서는 영토를 넘겨주고서라도 협상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그 입장을 언뜻 밝혔다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젤렌스키가 혹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혹시라도 동쪽 영토를 내주고서라도 휴전에 그 휴전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강경 세력이라고 할까요? 극우 세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철저한 근본적인 그 민족주의 세력이 절대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공격하거나 심지어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제거하고 축출하고 전쟁을 계속 그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 상황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그런 식의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상황을 용납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듯 하긴 한데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적지 않게 그 큰 나라이고 그 안에 강경 그 세력 아니면 근본적인 그 급진적인 민족주의 세력이 강성하기 때문에 뭐랄까요 우크라이나에서 정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또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 상황이 꼬이고 복잡해지겠죠. 보통 전쟁이 이렇게 쌍방이 전쟁을 했을 경우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그 제압해서 점령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뭐 백중세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어느 한쪽이 우세를 점한다 이런 차원일 텐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 전쟁에 관여한 모든 국가가 사실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가 손해를 당연히 봤고요. 러시아도 적지 않은 손해를 봤고 비록 그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일종의 대리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 깊숙이 관여한 나토라든지 나토 국가라든지 미국도 손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뭐랄까요 비중이라고 할까요? 그 비율을 따지자면
뭐 누구나 예상할 수도 있듯이 그 국토가 쑥대밭이 되고 거의 그 경제라든지 정치가 파탄 지경에 이르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큰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있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할 정도로 크나큰 손해를 보면서 국가의 어떤 기틀이 이렇게 어긋나고 아니면 쉽게 말하면 그 바닥까지 뭐랄까요 털린 것이 사실이고요. 러시아로서도 뭐 전쟁이 비록 그 패배로 끝나지 않고 유리하게 끝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나름대로 그 뭐 프로파간다의 차원이라든지 국내 정치, 국제 정치의 차원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은 있지만 러시아로서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일단 인적 그 피해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쟁을 먼저 일으킨 나라라고 하는 낙인이 수십 년 동안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진 소프트 파워에 엄청난 손상이 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토 회원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의 직접적인 아니면 간접적인 여파 속에서 자국 경제가 상당히 망가져서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이 서유럽의 핵심 국가들, 특히 나토 회원 국가들이 상당한 경제적인 공공에 처해 있고요.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줬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얻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가장 뭐 큰형님 노릇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가장 패권 국가로서의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 전쟁에 깊숙이 개입을 했는데 러시아를 주저앉히지 못하고 러시아의 어떤 그 위상을 충분히 파괴하지 못한 상황이 오히려 미국으로서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의 그 의지에 따르지 않는 뭐 쉽게 말하면 미국의 그 말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 지역 강자를 결국은 허용했다는 차원에서는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큰 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모든 국가가 다 손해를 봤지만 가장 큰 피해는 우크라이나가 봤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그 국민들, 민간인들이 사실 뭐랄까요, 끔찍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전쟁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서방이 주도한 미국이 주도하는 엄청난 경제 제재가 러시아에 가해졌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국제 사회에서 가장 심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나라가 쿠바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바로 러시아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사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러시아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를 것이다. 곧바로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사실은 맞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사실은 특히 이제 경제 분야가 뭐랄까요, 꿋꿋이 버텨냈고 오히려 그 서방 국가들이 경제 불황이라든지 어떤 경제 난국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러시아는 경제 호황을 부과해 왔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경제 호황에는 거품 경제,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렸고 그 돈이 풀린 덕분에 러시아 경제가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사실인데 문제는 이 거품이 낀 경제가 이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경제 뭐랄까요,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호황이 올해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올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얼마로 설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이게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몇 달 안에 또 그 거품이 꺼지면서 러시아의 경제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일정 정도 지속이 될 텐데 어떤 학자는 반년, 어떤 학자는 1년 반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러시아 경제가 현재 기조를 유지할 텐데 과연 그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2025년 한 이 말쯤에 가서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그 지도부가 어떻게든 이제 현재 러시아가 누리고 있는 경제 호황의 끝에서 연착륙을 시도하려고 노력을 할 것인데 그게 그 진짜 그 푸틴 행정부의 의도대로 연착륙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경착륙이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5년까지는 러시아 경제가 현재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근데 연말에 가서는 아무래도 부담이라고 할까 이것이 가중되면서 좀 현재의 기조가 끝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뭐 가장 원론적인 발표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그러니까 러시아의 적이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하나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가 뒤에 서방 국가, 나토 회원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직접적인 충돌, 그러니까 나토 그 회원 국가의 군대와 러시아 군대가 직접 교전하는 경우는 없지만 알게 모르게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나토의 그 뭐랄까요 참관단 어떤 경우는 뭐랄까요 그 군사 관련 요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한 적지 않은 뭐 그 의용병의 형태 아니면 그 용병의 형태로 이 서방 국가들의 병력이 또 우크라이나에 많이 존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번 뭐 3년간의 그 전쟁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그 우크라이나의 방위를 원조하기 위해서 미국과 서방이 엄청나게 많은 고성능 장비, 고가의 장비를 지원을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무기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그 정교한 무기를 러시아군이 받아가지고 곧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고가의 무기일수록 또 고성능의 무기일수록 그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숙달된 인력이 또 배치가 돼서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인원은 분명히 우크라이나 그 군이 아니라 이 서방 측의 그 요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대리전의 형태로 나토와 러시아군이 사실은 직접 간접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토 진영과 러시아라는 국가 사이의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고요. 차츰차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전진적으로 고조되고 또 최근에는 뭐 북한군의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맨 마지막에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무기 제한을 풀어주는 식의 몇 번의 어떤 급변침이 있으면서 그 긴장의 그 고조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그 염두에 두고 러시아 국방장관이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 서방과 러시아는 원래 전통적으로 원래 대립 관계였고 한때 그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그것도 끝나고 2010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대립을 해왔었고 그 2010년대 이후에 나토와 러시아의 대립 관계의 정점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그 긴장이 훨씬 더 고조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측면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그 워딩이
향후 10년 내에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이제 직접적인 아주 얼마 안 있어서 직접 전쟁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불안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원론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설령 사실은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인데 나토와 러시아군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저는 이제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해 뒤에 일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타협을 하든 협상을 하든 교섭을 해서 그 가능성을 낮춰야 되고 그런 시간은 있다고 보인다는 면에서 그나마 안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죠. 일단 러시아가 그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일으킨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러시아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아마 논란이 있을 듯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 상황만 놓고 보자면 나토에 가입을 해서 안전 보장을 받으려는 어떤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정부는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정계에서도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할 텐데 하부에서는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 나토의 가입 문제는 한두 나라가 아니라 모든 회원국이 다 동의를 해야지 새로운 신입 회원 국가가 나토에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우크라이나겠죠. 과연 수십 개의 나토 회원 국가들이 다 만장일치로 찬성을 할 것인가. 여기는 상당히 회의감이 있습니다. 당장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를 제쳐 두고서라도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는 헝가리가 우크라이나에 별로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루마니아도 어떤 그런 성향을 띤 정치 세력이 집권에 가까이 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국가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고집을 피우면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유럽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는 정치 세력보다는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달리 말하면 우크라이나에 별로 중점을 두지 않는 정치 세력이 여러 나라에서 새로 권력을 잡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글쎄요, 사실 이런 식으로 어떤 나라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사를 표명할 때는 일방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이게 서로 간의 어떤 불만이 서로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일인데 러시아가 분명히 핵교리를 개정하고 그래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춘 거는 사실이고 가끔 가다 보면은 정부 요인들이 상당히 호전적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는데 그게 그냥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좀 더 맥락을 따져보면 미국이 나토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 그 새로운 미사일 기지가 러시아 영토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러시아가 문제 삼으면서 만약에 러시아 영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큰 맥락에서 보면은 이것은 어느 한쪽의 호전적인 언사가 아니라 쌍방이
서로 그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유럽도 그렇고 이 동북아시아의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 많은 분이 우려했고 지금도 그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이 그 다음에 서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북방 외교를 하면서 러시아 연방과 나름대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죠. 그러면서 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러시아는 대한민국과도 그리고 북한과도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그 입장을 취하면서 그러니까 그 두 나라와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국가와 동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 이게 지난 30년의 관계였는데 최근에 이런 어떤 힘의 그 뭐랄까 균형 관계가 깨지면서 급속도로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을 했고 30년 전 이전에 그 그때 그러니까 냉전 시대의 동맹 관계에 버금가는 강도의 그 동맹 관계가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맺어졌고요. 이런 상황인데 또한 이것이 그 러시아와 북한의 일방적인 움직임은 아니고요. 이 동북아시아에 구성되어 있는 침해 역관계 속에서 쌍방의 어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든지 뭐 일본, 미국이 북한의 위협, 핵무기의 위협이라든지 러시아의 어떤 위협에 대응한다면서 이 삼각 동맹 관계를 그러니까 새로 이제 그 강화해 왔죠. 기존에는 그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였고 일본과 미국이 동맹 관계였지만 한국과 일본이 동맹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한 축으로 해서 한쪽에는 일본, 한쪽에는 한국이 존재하면서 이게 일종의 삼각 동맹 관계였었는데요. 지난 뭐 1년, 2년 동안에 그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밀착해지면서 거의 그 세 나라의 동맹 관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동맹이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이 대한민국의 그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서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항상 이 그 국제 관계라는 것이요. 특히 한반도 동북아시아처럼 첨예한 어떤 그 긴장 관계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한국, 일본, 미국의 동맹 관계가 강화되고 밀착할수록 반대편에 있는 러시아와 북한 같은 경우는 또 그쪽에서는 또 엄청난 또 뭐랄까요 위기감을 느끼겠죠. 근데 그 위기감이 결국은 그 30년 동안 소원한 관계를 가져왔던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거의 준동맹 관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지만 굳이 그 선후 관계를 따지자면 한국, 미국, 일본의 동맹 관계가 강화되는 현상의 반작용으로서 북한과 그 러시아가 밀착을 했고 그렇게 되면서 또 한 번 이 동북아시아에서 전선이 그어지면서 새로운 냉전 체제가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동맹 관계의 그 견고함이라든지요, 어떤 그 강화의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이 한국, 미국, 일본 이 삼각 동맹 관계의 강도가 러시아, 북한의 강도보다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북한과 그 러시아가 더 밀착해서 정말로 그 혈맹 관계가 되고 깨지지 않는 관계가 되기 전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어떤 그런 그 흐름을 돌이키거나 아니면 좀 막아보거나 아니면
그 방향을 좀 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글쎄요, 뭐 이게 전쟁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휴전이라든지 이게 불은 껐는데 우리가 잔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잔불이 남아 있다가 그 잔불이 다시 그 불길로 치솟는 경우가 항상 있어 왔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가능성이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한 다음에 국경선을 설정한다고 하면은 두 나라가 아주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조만간 가까운 시일 안에 전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지만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 면에서 우크라이나의 강경 세력, 그다음에 급진 민족주의 세력, 푸틴 대통령의 표현에 따른다면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네오나치 세력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집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정치에서 강력한 어떤 발언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 긴장 관계가 아주 누그러지기보다는 또 한 번 이 뭐랄까요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뭐랄까요 현재 전쟁 규모는 알지 몰라도 좀 저강도의 전쟁, 국경에 있는 국지전 정도의 충돌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